2026년에 미국과 전 세계가 맞붙는다면 실제로 누가 이길지 알아보겠습니다. 현대전은 적을 바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장악해야 이길 수 있으며 이 점에서 미국이 가장 강합니다. 전쟁은 군인들의 행진이 아니라 전 세계에 퍼지는 대규모 공습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미국 공군은 전쟁 첫날의 기술을 완성하기 위해 오랜 기간 노력했고 전쟁 전부터 적의 방역 능력을 무력화합니다. 2026년 미국은 강력한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미국은 13,000대가 넘는 항공기를 준비하고 있지만 전 세계 나머지 국가들은 39,000대가 넘는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 항공기 한 대당적 항공기가 3대씩 있는 셈입니다. 대부분의 다른 나라는 구식 항공기, 즉 박물관에 있어야 할 비행기를 사용합니다. 특히 400대의 F-35 라이트닝 II 200대의 F-22 랩터 등 5세대 전투기와 맞설 때 더욱 그렇습니다. 이 전투기들은 하늘 위의 저격수로 수마일 밖에서 적 항공기를 포착하고 적이 레이더에 점 하나도 보기 전에 미사일을 발사하고 귀환합니다. 스텔스 성능보다 진정한 강점은 통합입니다. 미군은 하나의 네트워크로 함께 전투할 수 있습니다. 항공기, 함선, 드론, 전차, 보병이 실시간으로 데이터 교환하며 공중 센서가 해상 타격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드론이 멀리 있는 포병의 표적 정보를 직접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각 군별로 따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완전한 시스템으로 싸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연합군은 호환되지 않는 무정이 소프트웨어와 지휘 체계에 의존해 평시엔 괜찮지만 전투에선 치명적 문제가 됩니다. F-35는 대표적인 예로 단순 전투기가 아닌 비행 센서이자 전자전 플랫폼입니다. F-35는 위협 탐지, 적 레이더 교란, 표적 정보를 함선 미사일 항공기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F-35는 직접 발포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머지 군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지만 F-35의 진정한 가치는 주변 모든 것에 제공하는 역할에 있습니다. 아군 부대는 F-35와 연결되면 전투력이 더욱 강해집니다. 그런 종류의 전력 증강은 대응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아직도 통합된 전체가 아닌 개별 부대로 싸우는 군대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전 세계 방어를 책임지는 주된 국가는 러시아와 중국입니다. 러시아는 약 4,000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고 중국은 약 3,20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도 수-57이나 J-20 같은 자체 스텔스 전투기 버전을 보유하고 있지만 수가 충분하지 않아 큰 차이를 만들지 못합니다. 게다가 그들의 엔진은 훨씬 더 자주 고장이 납니다. 이것은 질의 양보다 중요한 대표적 예입니다. 그러나 세계는 구형 전투기 수천 대를 한 번에 미국에 투입합니다. 그들의 계획은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나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지상에서 가장 치명적인 방공 시스템도 운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S-400과 중국 HQ-9는 유럽과 아시아 상공의 비행 금지 구역을 형성하며 미국 항공기 요격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전쟁 첫 주는 어떨까요? 미국은 BI 스피릿과 BI-11 레이더를 대거 출격시킵니다. 이 폭격기들은 적 레이더에 안 걸리고 적진 중심으로 직진합니다. 미국은 적 지휘소, 레이더 기지, 활주로를 공격 대상으로 삼습니다. 동시에 수천 대의 미국 드론이 하늘을 뒤덮습니다. 이 드론들은 미끼 역할을 하며 적의 레이더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유도합니다. 레이더가 작동하는 순간 미국의 미사일이 그것들을 파괴합니다. 그러나 세계가 강하게 방역하며 유럽과 태평양 상공이 혼란에 빠집니다. 더 나은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조종사들은 적 비행기 한 대를 격추시킬 때마다 수적으로 밀립니다. 첫 몇 주 동안 격추된 한 대를 대신해 두 대가 더 나타납니다. 미국은 세계 공군의 20-30%를 파괴하는 데 성공하지만 자신도 손실을 입게 됩니다. S-400 시스템은 미국 전투기를 격추해 1단계 종료 시 미국은 200-300대 항공기를 잃습니다. 미국은 하늘을 지배하지만 범위는 해양과 아메리카 대륙 등 특정 전장에 한정됩니다. 러시아와 중국 영공에서는 아직 공중 지배권이 확립되지 않았고 미국의 유수로 전투가 지상으로 이동합니다. 미 해군은 전 세계 어디든 이동 가능한 떠다니는 요새입니다. 함대에는 제럴드 R 포드, 니미츠급 등 11척의 슈퍼 항공모함이 있습니다.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 한 개만으로도 대부분 국가의 전체 공군력보다 더 강력한 항공 전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은 이런 항공모함을 11척이나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세계는 경항공모함과 헬리콥터 항공모함을 포함해 약 12척을 보유합니다. 대부분 더 작고 오래됐으며 미국의 사출기 대신 스키 점프 램프를 사용합니다. 중국은 항공모함 3척, 인도는 2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일본의 항공모함은 전 세계에 분산되어 대치 중입니다. 그들은 경쟁이 안 되며 전 세계가 일을 합니다. 그들은 태평양에서 미국 해군과 정면으로 싸우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을 자국 해안에서 멀리 떨어뜨리는 데 집중합니다.
그들은 해안 근처 바다의 기로에 잠수함 그리고 수천 발에 대한 미사일을 배치합니다. 미 해군의 최대 위협은 다른 함선이 아닌 미사일입니다. 중국은 항공모함 킬러로 불리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배치 중입니다. 이 미사일들은 너무 빠르게 이동하기 때문에 요격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항공모함에 단 한 번이라도 명중하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해 수천 명의 해군이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미 해군은 해양 요충지에 구축함을 배치해 전 세계를 봉쇄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세계 무역이 중단되고 중국엔 석유, 유럽엔 식량 공급이 끊깁니다. 전략은 세계를 굶주리게 해 무너질 때까지 버티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위가 결정적이 됩니다. 현대전은 첫날 강한 공격보다 소모전과 병력, 식량, 연료 공급 능력이 승패를 좌우합니다. 몇 달간의 전투 끝에 이것이 바로 미군의 강점입니다. 미군은 전 세계 어디든 대규모로 보급품을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미군은 수백 대의 공중급유기로 항공기의 장시간 비행을 지원합니다. 해상 운송로 붕괴와 연료 수송 중단 시 작전이 느려지고 차량과 항공기가 멈추며 숫자도 의미 없어집니다. 군대가 움직이지 못하면 미 해군 잠수함은 깊은 바다에 숨어 기다립니다. 버지니아급 공격 잠수함은 세계에서 가장 조용하고 첨단화된 사냥꾼입니다. 이들은 적 해역에 침투해 적 함선을 공격합니다. 저달에 미 해군은 전 세계 수상 함대 약 40척을 격침합니다. 나머지 함선들은 항구에 갇혀 출항을 꺼리고 남중국해 미 항공모함 전단은 기습을 당합니다. 중국 드론과 잠수함이 방어선을 돌파합니다. 어뢰와 미사일 공격으로 미군 슈퍼 항공모함 여러 척이 침몰합니다. 이것은 미국의 사기에 치명적인 타격입니다. 그런 손실에도 불구하고 미 해군은 방어선을 지켜냅니다. 봉쇄는 효과를 내고 세계 경제는 붕괴하기 시작합니다. 산업 역량은 인력만큼 중요하며 대부분의 국가는 장비를 빠르게 생산할 수 있지만 첨단 군사 시스템은 대체가 훨씬 어렵습니다. 스텔스 항공기, 정밀 무기, 현대식 센서는 특수 공장, 재료, 숙련 노동력이 필수입니다. 미국은 북미에서 자원과 산업 인프라가 풍부합니다. 반면 다른 국가는 수입 석유, 금속, 부품에 의존합니다. 해상 무역이 붕괴되면 공장들이 느려지거나 멈추고 한쪽은 손실을 보충하지만 다른 쪽은 그렇지 못합니다. 미국이 심해를 지배하지만 연안은 여전히 기뢰로 가득한 위험 지역입니다. 사상자가 많고 미국은 대형 선박 20, 30척, 전 세계적으로 150척 이상의 배가 침몰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전 세계를 고립시키고 각국 해군은 바다에서 녹슬며 세계는 하나의 선택지만 남습니다. 수개월 폭격과 봉쇄 후 세계는 침공을 결의합니다. 이제 미국 본토로의 전쟁은 물류상 악몽입니다. 미국은 사막, 산맥, 습지, 숲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국 인구는 3억 4,800만 명이 넘고 많은 이들이 무장해 있습니다. 군사에 초점을 두지만 무장한 인구로 인해 침공이 어렵습니다. 세계의 군대는 엄청나게 방대하며 현역 군인만 합쳐도 2,500만 명이 넘습니다. 중국만 해도 200만 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약 1,300만 명의 현역 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숫자만 보면 미국이 압도당합니다. 하지만 미국 군인들은 뛰어난 장비, 야간 투시경, 첨단 방탄복, 네트워크 무정의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적들이 낮과 지상에서 싸우는 것보다 밤에 훨씬 더 효과적으로 싸웁니다. 에밀 에이브람스 전차는 능동 방어 시스템으로 압도적인 우위를 자랑하며 전차에 명중하기 전에 날아오는 로켓을 요격할 수 있습니다. 지상전에서 숫자만으로 승패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훈련과 주도권이 중요합니다. 대부분 미군 병사들은 복잡한 장비를 다루며 수년간 준비와 경험이 있습니다. 그들은 상황이 악화될 때 적응하도록 훈련받았습니다. 대부분의 적군은 단기 징병제로 병사들이 몇 주만 훈련받고 전투에 투입됩니다. 지휘 체계가 경직되어 장교 전사나 통신 두절 시 부대가 자주 붕괴됩니다. 미군은 다르게 작전합니다. 지휘관이 쓰러지면 다음 사람이 지휘를 이어가 부대가 계속 싸우지만 적응력이 부족한 군대는 멈춥니다. 세계 각국이 멕시코와 캐나다를 통해 침공을 시도합니다. 대규모 군대가 해안에 상륙하지만 미국은 이를 해안에서 막지 않습니다. 그 전투는 공격자에게 유리합니다. 대신 적이 내륙으로 진격하도록 두어 그들의 보급선이 길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방역이 시작됩니다. 미국 포병이 적 연료 트럭, 탄약궤, 정밀 로켓을 쏩니다. 연료 없으면 적 탱크는 못 움직이고 탄약 없으면 병사들은 싸울 수 없습니다. 미국은 빠른 기동으로 약점을 공격하고 적이 대응하기 전에 사라집니다. 그러나 결국 숫자가 힘을 발휘합니다. 세계연합군은 큰 손실을 감수하며 계속 공격하고 보급이 끊기면 인원으로 밀어붙입니다. 미국 본토의 전투로 도시들이 폐허가 됩니다. 전투는 거리마다 벌어집니다. 미국 드론이 상공에서 적을 저격하지만
세계 군대의 압도적 물량에 미국은 점점 밀립니다. 알래스카가 점령되고 적군이 텍사스까지 올 수 있지만 땅을 차지하는 것과 지키는 건 다릅니다. 미국은 짧은 보급선과 자국 영토에서 전투하며 연합군은 긴 해상 보급선을 사용합니다. 미 해군은 연합군 선박을 침몰시키고 식량과 연료가 부족해집니다. 징역이 멈추고 사기는 생존율에 좌우됩니다. 미군은 부상병을 골든아워 내 첨단 치료 시설로 이송하는 데 막대한 투자를 합니다. 미군 병사들은 전투 중 부상해도 생존 희망이 있지만 다른 군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의무 후송이 느리고 보급품도 제한적이며 부상병들이 종종 뒤에 남겨집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것은 사기를 약화시킵니다. 부대가 항복하는 것은 희망이 없어서입니다. 세계는 영토를 점령할 수 있지만 미군을 완전히 무너뜨릴 순 없습니다. 미군 사상자는 약 500만 명, 미국 피해도 50만 명에 달하는 잔혹한 소모전입니다. 하지만 본토는 지리적 이점과 자국에서 싸운다는 이점 덕분에 대부분 안전하게 지켜집니다. 그리고 전쟁은 피비린내 나는 교착 상태에 빠집니다. 패배하는 쪽은 절박해집니다. 미국이 정말 패배 중이고 적 전차가 워싱턴 디스트릭트 오브 콜럼비아로 진격한다면 상황 규칙이 달라집니다. 미국은 육상, 해상, 공중에서 핵무기를 발사할 수 있는 핵 3중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백 기 미사일이 중서부의 강화 사일로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오래됐지만 신뢰성이 높으며 14척의 탄도미사일 잠수함 이 바다를 순찰하며 한 나라를 지울 화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공중에서 공격 가능한 핵무장 폭격기도 대기 중입니다. 전 세계에도 핵무기는 존재합니다. 러시아가 가장 많아서 군사 비축고에 5,400개가 넘는 탄두를 보유하고 있고 중국은 더 빠르게 늘려서 약 600개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이 두 나라를 제외하면 그 숫자는 크게 줄어듭니다. 프랑스, 영국,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북한은 훨씬 적은 핵무기를 가집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무기보다 조정과 협력입니다. 핵전쟁은 타이밍, 소통, 지위에 달려 있으며 이는 가시성에 좌우됩니다. 위성은 미사일, 드론, 통신을 안내합니다. 2026년 우주는 전쟁터입니다. 사이버 공격은 어디서든 민간인을 혼란시키지만 군대가 주요 목표입니다. 미국은 공격에도 작동하는 견고하고 중복된 네트워크를 운영합니다. 상황 인식 능력을 잃은 군대는 단순히 전투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눈이 먼 채로 싸우게 됩니다. 눈이 먼 군대는 빠르게 피해를 입죠. 이건 중요한데 망설임은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먼저 발사해야 하며 발사가 동기화되지 않으면 미국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이 시스템은 우주에서 제한된 탄두만 요격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들은 소규모 공격은 지연시켜도 러시아의 대규모 공격은 막지 못합니다. 미국은 단일체로 다른 국가는 연합으로 싸웁니다. 연합은 강해 보여도 압박이 지속되면 분열됩니다. 각국의 우선순위와 위협인식 차이가 신뢰와 협력에 영향을 줍니다. 일부 동맹국들은 망설이고 다른 나라들은 아예 물러섭니다. 미국은 그런 문제를 겪지 않고 하나로서 적응하며 계속 싸웁니다. 그래서 분쟁을 제한하려는 시도가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 세계가 미국 군사기지를 소형 전술 핵무기로 공격하면 미국은 즉각 강력히 대응할 것입니다. 미국 잠수함이 미사일을 발사해 주요 적국 수도가 몇 분 만에 표적이 됩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미국을 겨냥한 데드핸드 미사일 시스템이 있고 중국도 미사일을 발사해 결국 상호 확증 파괴가 일어나 승자가 없습니다. 미국은 잠수함이 핵 전력에서 제거하기 가장 어려워 본토가 파괴돼도 보복이 가능해 더 오래 생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계에서는 승리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면적인 핵 교환이 시작되면 모두가 패배하고 지구는 핵겨울에 들어가며 문명은 살아남지 못합니다. 승패는 화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전쟁이 재래식 무기로만 진행되는지 핵무기가 사일로에 남아있는지 그리고 전쟁이 총, 비행기, 함선 같은 재래식 무기에 의존하는지에 달려있습니다. 미국이 승리하지만 대가가 커서 피로스의 승리이며 공중전에서의 승리라 부르기 어렵습니다. 미국이 해상 기술력으로 수적 열세를 극복하고 항공모함 잠수함으로 세계 무역을 지배해 승리합니다. 지상에서는 전쟁이 교착 상태에 빠지고 수적 우위가 방역을 하지만 보급 문제가 징역을 막습니다. 그리고 핵전쟁에서는 아무도 승자가 될 수 없습니다. 미국은 2개의 대규모 전쟁을 치를 수 있도록 군대를 준비했지만 전 세계와 싸우면 한계를 넘게 됩니다. 미국은 자국 본토를 방어하고 세계 경제를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해군을 이용해 적의 기반 시설을 공중에서 파괴할 수 있지만 세계를 정복할 수는 없습니다. 유럽과 아시아를 점령할 병력이 부족해 전 세계 전쟁이 나면 미국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분열합니다. 최악의 상황에도 미국은 선택지가 있습니다. 미국의 3차 세계대전 계획을 확인하거나 이 영상을 클릭하세요.